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할 이범교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 감염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강의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되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퇴치하는가 하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코로나19는 대체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도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면은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질병을 갖다 준 것은 대체로 한 7번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카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역적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더라도 20년 동안 5번에 걸쳐서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 5년 주기로 항상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지구를 훼손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훼손된 지구가 인간에게 보내주는 경고일 것입니다. 특히 그 훼손의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파손이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졌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진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요 밑에 보이는 요 지도가 호주 지도입니다. 이 호주 지도인데 호주에서 1년 전부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6개월 동안 계속 호주를 태웠거든요. 얼마나 많이 태웠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서 합친 면적의 85% 정도를 태웠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불이 나더라도 비가 와서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인도양 중심으로, 즉 인도 중심으로 서쪽에는 비가 많이 오고 동쪽으로는 비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비가 하나도 안 오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계속 불에 탔습니다. 자, 불에 타다 보니까 이렇게 야생동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하면은 한 5억 마리가 정도 죽었는데 양서류라든가 어류까지 합치게 되면은 12억 7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야생동물이 멸종하는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여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인간 세계로 넘어와요.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이 코알라인데 코알라가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사람이 먹는 당근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생동물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야생동물은 기생충 덩어리고 바이러스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에 붙어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원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을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데 야생 숙주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살아갈 데가 없네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가 훼손됐습니다. 훼손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생태계가 파손됐다는 데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손되면은 지구가 뜨거워져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학자들은 대체로 2100년까지 100년 이후에도 인류가 살아남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50년 지금부터 30년 뒤까지도 뒤가 되면은 사람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가 온난화되고 또 하나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야생동물을 굉장히 학살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학살에 의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갖 물품이 넘쳐납니다. 넘쳐나게 되면 그 자본주의 그 회사들은
그 과잉된 생산 물품을 어떻게 하든 사람한테 소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태풍이 불어오고 또 쓰레기가 발생해서 환경 오염됨으로써 현재 지구는 우리 지구상에 30년 뒤에는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경고 강의 순서는 오늘은 동물과 인간 간의 생태 관계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세 번째 시간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길이 쫙 나는데요. 길이 나는데 유목민들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돌고래 뛰어난 명장인 돈 유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길을 내는 자는 영원히 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뜻은 뭔가 하면은 성을 쌓게 되면요 성 안에 자기 집을 가지게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논밭이 있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소유해야 됩니다. 결국 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소유욕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소유를 하게 되는 자는 항상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목민들의 생활은 그 돌고래 명장이 뭐라 했는가 하면 길을 내는 자는 영원히 흥할 것이다 라 그랬는데 이 원래 길을 내는 게 아니고 항상 이동하는 자는 영원히 흥할 것이다 하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이동을 하게 되면요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 필요 없으니까 논과 밭도 필요 없어요. 결국 소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흥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대는 여기에 유목 사상의 가장 핵심인 노마디즘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길을 많이 내잖아요. 이 길을 내는데 요 길을 내는 것은 유목민들의 길하고 틀려요. 유목민들은 무소유를 하기 위해서 길을 내지만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을 내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을 냈어요. 길을 내고는 밀림 속에 길을 냈습니다. 밀림 속에 길을 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기 뭔가 하면요. 침팬치 계통, 고릴라 계통, 침팬치 계통인데 이걸 사람들이 잡아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잡아가지고 먹다가 보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가 뭔가 하면요. 에볼라 바이러스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인간에게 감염되면 거의 다 죽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동물을 학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요. 또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밀림에 가서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요 원숭이의 골을 파내 먹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골을 파내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밀림에 들어가서 원숭이 잡아서 원숭이를 직접 접촉하면서 골을 파내 먹거든요. 그럼 원숭이에 붙어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또 마찬가지로 길을 내고 양쪽에는 밭을 만들고 들판을 만듭니다. 들판을 만들어서 소를 길러요. 소를 기르는데 이 소를 기르게 되면은 이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에서 나는 가스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미국에 기르는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 미국의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항상 생태계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게 생기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원래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를 못 먹게 하거든요.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 돼지가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는요, 사람이 먹는 거하고 돼지가 먹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소는 풀을 먹고 인간에게 고기를 주기 때문에 곡식은 축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돼지의 경우에는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어가지고 그게 50% 정도 흡수를 해서 우리한테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기를 자꾸 먹게 된다면은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해야 돼요.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려 그러면 거기에 또 가스도 나고 뭐 나고 해서 지구를 더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식 자체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가면은 아주 최고 고급 요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오리 발바닥 요리입니다. 이걸 카오야장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이 살아있는 오리 다리, 요 발이죠. 오리 발에다 칼집을 내요. 살아있는 오리를 칼집을 내고 여기에 석쇠에다가 숯불 위에 석쇠를 넣고 여기에 여기 이제 석쇠에 여기는 양념을 잔뜩 발라놔요. 양념을 잔뜩 발라놓고 살아있는 오리를 이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은 이 오리가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어. 팔딱팔딱 뛰면은 요 쇠에 묻어있는 양념이 오리 발바닥으로 깊게 스며들어가지고 오리 발바닥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탐욕이 야생동물을 이렇게 고생시키면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이거 어디서 나는가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주로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경제 강의 순서는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동물과 인간 간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뭘 가지고 얘기하는가 하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소비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인데 이 사람은 찰스 다윈인데 1809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부터 한 21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한 50세인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딱 썼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금수저입니다. 할아버지도 유명한 의사고 아버지도 유명한 의사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도 의사가 되려고 에든버러 의대에 갔었는데 수술하는 거 보고 기절해가지고 의대를 집어치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신학 수업을 했습니다. 신부가 됐죠. 신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것도 별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서 맨날 비둘기나 쫓아다니고 뭐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분은 또 금수저 물고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취직해서 돈 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한 20년 이상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1859년에 뭘 내놨는가 하면 종의 기원을 내놨습니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영어로 된 건 500페이지고 우리나라 번역된 건 거의 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든 동물과 식물은 동물과 식물의 조상은 하나다는 거, 하나 공통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동물과 식물은 같은 형제란 뜻입니다. 정말로 그런가를 한번 볼까요?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제가 이게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너무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구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역사인데 이 지구와 달, 태양이 생긴 것은 지금부터 46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4, 5년 있다가 한 38억 년 전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최초의 생명이 탄생해요.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고 난 뒤에 이게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15억 년 전에 암컷, 수컷이 발생돼요. 그래서 5억 5천 년까지 진행되는데 여기 뭔가 하면 원생대입니다. 원생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억 5천년에서부터 2억 5천년까지가 고생대가 되고 2억 5천에서 6,500년 전까지가 중생대가 되고 나머지가 신생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나눌 때 가장 핵심되는 건 뭔가 하면 중생대인데요. 이 중생대가 공룡의 시대예요. 공룡시대 앞이 고생대가 되고 공룡시대 뒤가 신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시대 앞에 고생대가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먼저 동물부터 먼저 생겨요. 동물부터 생기고 동물에서 식물이 나오는 겁니다. 동물, 식물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에서부터요? 38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생대에 고릴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생대가 돼서는 고등동물, 말고래가 생기고 원숭이 생기고 유인원 생기고 영장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동식물 중에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입니다. 이제 여기 원생대, 처음에 원생대에서 38억 년 전에 하나의 세포가 발생됐다 그러는데 그 세포 모양은 대체로 원핵세포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와 비슷한가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벌써 이때쯤 벌써 생기고요. 처음에 이런 게 생기고 이게 점점점 바이러스가 진화해가지고 인간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원래 그럼 인간 문제인데요. 인간이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여자 몸 속에 10달 동안 이렇게 있잖아요. 10달 동안 있는데 10달 동안에 처음에 여기에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되고 하나의 세포가 점점 발달하게 됩니다. 점점 발달해 가지고 어류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류가 되고 아주 간단한 동식물 과정을 다 거쳐요. 과정을 거쳐서 10달 되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 뭐 포유되고 뭐 되고 뭐 다 되는데 인간은 10달 태아 생활이 자기가 계속 진화해 왔던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인간까지 과정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통 부모, 즉 바이러스에서부터 인간이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인간은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늦게 난 막둥이입니다. 막둥인데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의 가족인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동물 죽일 때 가족으로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동물은 우리하고 전혀 별개로서 동물을 아무리 많이 죽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옛날 사람은요. 이게 라스코 동물에는 암치합니다. 이 구석기 시대 거죠. 최소한도 10,000년 이전의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인데 요 암치와 요 구석기 시대가 그려진 여기 황소거든요. 황소인데 보면 여기 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줄은 태양의 햇빛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요거는 뭔가 하면요. 화살이요. 화살.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은 우주계의 하나의 법칙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의 별자리로 봤어요. 별자리로 봐가지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면은 별은 없어집니다. 자연현상이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황소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뜨면 없어지기 때문에 태양이 뜰 즈음에 사람들은 여기 와서 화살을 팠어요. 이 화살입니다. 화살을 쏘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이라는 거죠. 태양에 의해서 황소가 없어지듯이 또 마찬가지로 내가 화살을 쏘므로써 자연 현상이 하나로 태양의 빛처럼 없어졌다가 밤 되면은 다시 생긴다.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기에 황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죄책감 없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구석시대 신화 중에 구석시대 북방신화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원래 구석기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신화가 전부 다 동물신화입니다. 신석기 때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건 남방신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북방신화에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여기 뭔가 하면요. 반구대 암각합니다. 이 반구대 암각한데 여기 고래가 있거든요.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여기 요런 고래, 요 고래는 말이죠. 요 고래가 있고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산이고요. 그래서 요 고래는 뭔가 하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를 들면 축제를 합니다. 축제라면 옛날에 고래 잡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축제를 하게 되면은 고래가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한답니다. 자발적으로 고래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사람한테 자기 몸을 줘요. 잡혀가지고 자기 살을 주고 여기에 영혼은 여기에 자기 바다 고향인 바다 쪽으로 가요. 바다 쪽으로 가서 여기에 창조주입니다. 창조주한테 가게 되면은 창조주는 다시 살을 붙여줘요. 살을 붙여주면은 1년 뒤에 고래 축제를 다시 할 때 이 고래가 다시 와서 잡혀서 살을 줍니다. 살을 주고 다시 영혼은 다시 또 가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동물 신화는 바로 이런 신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가졌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도 절대로 죄책감 없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인디언들 문제인데요. 인디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디언들은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세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은 다 형제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디언들도 먹고 살려면 이제 소를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소를 잡아먹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으면은 소의 생명이 내가 소를 먹음으로써 소의 생명이 내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사냥을 하다가 소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 호랑이한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디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생명이 호랑이한테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연장으로 보는 거예요. 연장으로 보고 또 그래서 이 근본은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동식물들은 다 형제간이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크리족의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예, 이제 멋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꼭, 뭐 인디안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동학에서도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학의 일대 교조, 수은 최시영 선생님은 수은 최지우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천주 사상을 얘기했어요. 시천주 사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돼요. 이걸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발전시킵니다. 해월 선생님은 고향이 포항 사람이죠. 그죠? 해월 선생님은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면은 이 시천주 사상을 물물천 사사천 사상으로 반영시켜요. 이 물물천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최재우 선생님은 인간의 안에 하나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해월 선생님은 뭐라는가 하면 물물천은 모든 물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짐승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고 남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다 부처님, 하나님이 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형제, 사람도 하나님이고 모든 물건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같은 형제다 이거죠. 그리고 물건이든 동물이든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경배해야 된다. 경물사상, 물건을 경배하는 사상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는 이 해월 선생님의 물물천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천식천 사상을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짐승을 잡아먹는다.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짐승도 뭐예요? 하늘이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을 먹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비록 짐승을 잡아먹지만은 꼭 필요한 양만큼만 먹는 것이지 너무 많이 먹든가 너무 많이 잡든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 문제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개신교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죠. 완전 부정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는 진화론을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문제인데요. 아까도 호주에 불이 났을 때, 많은 그 짐승들이 불타가지고, 종들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럼 종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물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거는 어떻게 다양성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먼저 이제 지금부터 15억 년 전에는 15억 년 전에서 38억 년 전까지는 무성생식을 했습니다. 이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세포가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나하고 똑같은 것을 복제해내요. 근데 15억 년 전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암컷과 수컷이 진화가 돼요. 돌연변이로 암컷과 수컷이 나타납니다. 암컷과 수컷이 나타나면은 요거는요. 무성생식은 나하고 똑같은 것만 복제하지만은 암컷과 수컷에 의해서 자손이 퍼뜨려지게 되면 이때는 돌연변이가 탄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부터 암컷과 수컷이 나올 때부터 이때부터는 생물의 종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암컷 수컷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컷으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수컷은 경쟁하고 암컷은 선택한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게 매미잖아요. 매미인데 요 매미가 이게 순놈이고 암놈이거든요. 이 매미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땅 밑에 있다가 그다음 7년째 땅 위에서 나와서 매미가 막 울어요. 매미가 우는데 이 매미 울 때 어떤 게 우는가 하면 순놈이 웁니다. 순놈이 우는데 사실은 매미가 울 때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울면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다른 짐승한테 알려줘가지고 잡혀먹기 쉽거든요. 그런데도 목숨을 내놓고 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암놈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자손을 퍼뜨리는데 이 자손 퍼뜨릴 때 다양하게 자손이 나와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에서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할 때, 진화론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은 용불용수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기린이잖아요. 그죠? 기린이 있는데 나무에 풀 뜯어 먹잖아요. 그죠? 나무가 점점 높아지니까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의 기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원래 목이 짧은 이런 기린이 있었는데 돌연변이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이 나왔어요. 목이 긴 기린이 위에 있는 풀을 다 먹어버리니까 여기에 목이 짧은 기린은 죽어버려요. 자연 도태가 됩니다. 이 적자생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적자생존은 바로 뭔가 하면 자연의 선택이요. 자연이 선택해서 이런 것들은 죽고
적자 생존이 살아남아가지고 돌연변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런 종들이 하나의 종의 기운이 되고 또 돌연변이에서 또 다른 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구에는 수많은 종류들의 동물들, 식물들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점점 동물들이 줄어들어요. 점점 동물들이 줄어드는데 줄어들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생물의 생태계인데요. 마치 생물의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풀이 있으면 풀을 토끼가 뜯어먹고 아니면 지가 뜯어먹고 지가 뜯어먹으면 올빼미가 잡아먹고 올빼미는 독수리한테 잡아먹히고 이런 건데 여기서 참새 생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인데 참새입니다. 여기 참새가 있는데요. 참새는 뭐를 잡아먹는가 하면요. 메뚜기를 잡아먹습니다. 메뚜기를 잡아먹고 나비를 잡아먹고 그리고 참새는 매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새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요. 그 참새를 잡은 일이 있거든요. 참새를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참새를 대대적으로 죽여요. 죽이는데 이제 요 상세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요. 1950년대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약진 운동 중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인작대전이 일어나요. 인작대전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하고 참새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참새를 얼마나 많이 죽이냐 2억 마리를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새를 왜 죽였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왜 죽였는가 하면은 제가 한 15일 전에 저 고향이 이제 경북 봉화인데 그 시골에 갔거든요. 갔더니만 거기에 논농사 옆집에 논농사를 천평을 지었어요. 천평을 지었는데 요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별을 이제 새들이 날아오면은 옛날에 새가 날아오면은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새가 날아서 자꾸만 이게 참새가 날아와서 벼이싹을 먹거든요. 벼이싹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벼 알을 먹는 게 아닙니다. 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물이 이싹 안에 물이 있어요. 벼 알 안에 물이 처음 생깁니다. 물이 처음 생길 때 참새가 날아와서 벼이싹 줄기를 통째로 훑어버려요. 통째로 훑으면 한 마리가 벼를 엄청나게 훑어버립니다. 훑어버리면 그 안에는 벼가 하나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지프로 길게 알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땅을 칩니다. 박치면 소리가 탁 나면 참새가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골 갔더니만 요새는 참새 쫓는 게 없어요. 없는데 요 참새들이 천평의 벼를 지은 농사에 여기 앉아가지고 물을 다 훑어먹었는데 얼마나 훑어먹었는가 하면 75%를 훑어먹어버렸습니다. 75% 왜 훑어먹었느냐? 왜 훑어먹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람이 농약을 치잖아요. 농약을 치니까 여기 메뚜기가 원래 참새가 메뚜기 잡아먹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다른 해충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농약을 쳐버리니까 메뚜기 없어요. 메뚜기 없으니까 참새가 날아 들어가지고 배를 다 훑어 먹어버린 거죠. 근데 요새는 이제 농협에서 이 보험을 들게 해요. 보험을 들어가지고 수확량의 80%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게 왜 그래 됐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사람이 농약을 치는 바람에 메뚜기가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이제 1958년대 문제인데 농부가 공산당에 뭐라 하는가 하면 참새가 자꾸 벼를 훑어먹으니까 좀 참새 좀 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참새가 해로운 같은 거 아직 확정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뭐라는가 하면 4대 해악을 박멸해라 그랬어요. 4대 해악이 뭔가 하면 파리, 모기, 쥐, 참새입니다.
요거 사실은 뭐 참새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있어야 되겠고, 파리, 모기, 쥐 요거 없어도 될 것 같죠? 요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해롭잖아, 그죠? 요것도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데요, 이거 없어도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참새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경에 참새 성멸총 지부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참새하고 이제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1958년 4월 19일 새벽 4시에 북경의 모든 시민들이 나옵니다. 나서 참새 잡기를 시작해요. 참새 잡기 시작하는데 참새를 어떻게 잡겠어요, 사람이. 이게 총으로 빵 쏘면 참새가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새를 잡아가지고 새끼줄에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이 공산당에 가가지고 보고해야 되거든요. 참새 내 몇 마리 잡았다. 그것도 안 돼요. 그 살아있는 놈을 잡아야 되거든요. 살아있는 놈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참새가 나무에 앉잖아요. 그죠? 나무에 앉으면 북경 시민 전체가 다 나왔으니까 나무를 흔들어 버려요. 흔들면 참새가 못 앉습니다. 참새가 앉았다가 날아가는데 힘이 그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앉으면 쫓아버리고 앉으면 쫓아버리고 나중에는 참새가 힘이 빠져서 그냥 길바닥에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게 첫날 북경에서 8만 3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에 40마리를 포획하고 북경에서 참새가 없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방으로 확대돼 가지고 2억 1,000마리를 참새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참새 잡았으니까 이제 농사 잘 지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큰 흉년이 발생됐습니다. 1958년에 큰 흉년이 발생되는데 물론 가뭄도 있었지만은 참새가 없어지면서 참새가 뭘 잡는가 하면요. 메뚜기나 해충을 잡아먹는데 참새가 없으니까 메뚜기나 해충이 생겨나가지고 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 하면요. 3,600만 명이 굶어서 죽습니다. 물론 참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근데 참새도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먹이사슬 중에 먹이사슬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자연계가 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람한테는 굉장히 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계가 평형 유지 못하면은 큰일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다양성이 있어야, 생물이 다양해야 또 좋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생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 의약품은 화학합성 의약품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어요. 이거는 화학약품으로 약을 만드는 거고,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요. 생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데 생물이 다양하지 못하면은 다양한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유전자로 품종을 개량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벼가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품종 개량했는가 하면은 이 병에 약한데 맛이 좋아요. 벼 하나는 또 벼 하나는 병에 강하지만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맛이 좋으면서 병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는 두 개의 종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생물을 이용해요. 예를 들면은 병에 약하나 맛이 좋은 벼가 있어요. 여기다가 병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유전자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배추요. 배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기가 막힌 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볕끼리의 유전자 개량보다는 다른 품종끼리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더 뛰어난 품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양한 다른 품종이 있어야만 더 좋은 걸 만들어내니까 생물은 다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의 다양화는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1860년대에 바나나 있죠, 바나나? 바나나가 60년대 굉장히 값이 비쌌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나나한테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바나나가 멸종해 버렸습니다. 근데 왜
곰팡이 때문에 바나나가 멸종했는가 하면은 이때 바나나의 유전자가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이니까 유전자가 하나이면은 곰팡이가 하나의 바나나만 죽여버리면 그 이제 유전자 같으니까 곰팡이가 그냥 그대로 옮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나나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또 다른 유전자 바나나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양해야죠. 그 다음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도 이게 개하고 닭하고 같이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닭도요. 닭도 품종이 많아야 돼요. 옛날에 이거 토종닭이잖아요. 그죠? 토종닭은 종류가 다 틀려요. 이 같이 토종닭 유전자가 틀린 닭들하고 개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종들은 살아남을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양계장의 닭은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한번 바이러스가 돌면은 요 안에 있는 양계장에 있는 이 닭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면은 전멸을 면할 수 있는데 다양하지 않으면은 전멸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소도 있습니다. 소도 있는데 이게 1910년도, 11년도에 소 구제역이 돌았어요. 우리 시골 우리 집에서도 소를 한 30마리 길렀거든요. 30마리 길렀는데 구제역이 도니까 여기에 소 30마리가 탁 죽습니다. 만약에 유전자가 틀리면 죽지 않을 텐데 여기에 기르는 소는 유전자가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30마리 구제역 딱 걸리니까 그냥 살아있는 채로 죽여버려요. 이제 주사로 놓고 그래서 죽입니다. 또 돼지 문제인데요. 돼지도 마찬가지로 구제역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요. 다양한 유전자가 있지 않고 전부 다 이게 동일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구제역 돌면은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는 죽여서 여기에 구덩이에 파묻는데 돼지는 죽여서 파묻는 게 아니고 산채로 파묻어요. 산채로 파묻는데 그래서 전에 우리 시골에는 지하수를 다 먹었거든요. 먹었는데 소 죽고 돼지 죽어가지고 이렇게 비닐에 쌓여가지고 다 묻었지만은 그 뒤부터 군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수를 못 먹게 합니다. 못 먹게 하면서 수도를 낮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연이 파괴된 거죠. 환경이 파괴된 겁니다. 지하수가 오염된 거죠. 그 다음에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 뭐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이게 누군가 하면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6-3은 6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상식이란 거는 18세까지 습득한 편견의 집합이다. 6-3은 3이라 하면은 이거는 편견이다. 6-3은 6으로 들을 수 있다. 뭐 이 원리가 있는데 그건 시간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만약에 이 사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 모두를 유전자 조작위해서 아인슈타인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으로 만들게 되면요. 만약에 지독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 죽어버립니다. 큰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인간도 다양해야 돼요. 아주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누군가 하면 지율스님이에요. 지율스님. 지율스님이고 여기 뭔가 하면 도롱뇽입니다. 도롱뇽. 그래서 거기 아마 고속철 놓을 때 그 지율스님 때문에 상당 기간 이게 지연됐어요. 지연되면서 조선일보에서는 지율스님 때문에 6조의 뭐 돈이 날아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당시도 그까지 도롱뇽 있으나 마나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이게 뭐 중요하다고 고속철 못 놓게 하고 그렇게 그 돈을 손해를 보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막 욕했잖아요. 사실 욕했는데 이 생물의 다양성 문제에서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뚜기가 없으면은 참새가 벼를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참새가 없으면은 메뚜기가 벼를 다 먹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연계 형평성 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도롱뇽이 없으면은 여기에 같이 사슬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생물 하나 없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생물학자 폴 얼릭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지구에서 생물 함정을 잃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린 나사못 하나를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사못 비행기 날아갈 때요. 나사못 하나 빠진다 그래서 당장 비행기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도롱뇽의 가치하고 육조의 가치 어느 게 중요할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간에 의해서 자꾸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동물이 자꾸 멸종하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먹이사슬이 무너지면 인간에게 큰 재앙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먹이사슬이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 없어짐으로써 인간에게는 항상 재앙이 닥치게 되고 특히 코로나19도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 코로나19가 발생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만치 하고요. 다음 시간의 강의는 다음번 강의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인간은 소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소비가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